여러분은 노후에 연금 3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나요? 혹시 퇴직 후에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노후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기고 차 한 대쯤은 좋은 거 타도 되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는 송내역 인근의 한 갈비집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32년 동안 부천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저 김지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날이죠. 그날은 퇴직 후 처음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 15년 된 쥐색 소나타가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동창 녀석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 비수를 꽂더라고요. 야, 지산아, 너 공장장까지 했다며? 아직도 이 똥차를 타냐? 애들이 보면 너 망한 줄 알겠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는데 옆에 서 있던 제 아내 금이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콩나물 국밥 나르며 무릎 연골 다 닳도록 고생한 아내인데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동창들 앞에서 이런 무시를 당하게 하다니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 퇴직금 1억 2천만 원 있어. 우리 부부 연금 합치면 300만 원이나 나와. 내가 너희보다 못 살 것 같아? 이 오기가 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뒤 퇴직금에서 8,800만 원을 덜컥 꺼내 벤츠 E클래스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반짝이는 수입차를 타고 부천 상동대로를 달릴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연금 300만 원이 있으니 수입차 유지비 정도는 우스울 줄 알았죠. 하지만 정확히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천에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가평군 북면 산골짜기에 2천만 원짜리 빈집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번듯했던 수입차는커녕 지금은 낡은 중고 포터트럭 한 대가 제 전부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연금도 남부럽지 않게 준비했던 제가 왜 이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제가 전부 잃고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막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론 절대 부족했거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8,800만 원짜리 수입차가 어떻게 5억 넘는 아파트를 집어삼켰는지, 그리고 왜 대도시 부천을 떠나 멧돼지가 나오는 가평 오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피눈물 나는 2년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으실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부천 오정동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한여름이면 40도가 넘어가는 기계 열기 속에서 코를 찌르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으며 청춘을 다 보냈죠. 제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고 귀는 기계 소음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야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우리 아내 고생 안 시킨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거든요. 정년 퇴직하던 날 공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통장에는 32년의 대가인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195만 원에 아내 연금까지 합쳐 300만 원씩 들어온다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지산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좀 즐겨도 된다. 스스로에게 수만 번도 더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평생을 쥐 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상동 콩나물 국밥집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며 무릎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둘이 합쳐 연금 300만 원이면 노후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갈비집 주차장에서 제 낡은 쥐색 소나타를 비웃던 친구의 목소리가
며칠 동안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산아, 너 그 차 타고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냐? 그 한마디가 제 32년 공직 생활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금이는 옆에서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라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낡은 핸드백도 제 구겨진 양복 소매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독일산 수입차,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다는 E클래스 전시장을 찾아간 겁니다. 매끄러운 차체와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그리고 딜러의 그 공손한 태도.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무시당하던 제가 거기서는 귀빈 대접을 받더라고요. 공장장님, 이 정도 급은 타셔야 품격이 사시는 겁니다. 그 말에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 가격 8,200만 원의 취등록세와 초기 보험료까지 합치니 9,50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거의 8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반짝이는 벤츠가 있었고 저는 곧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올 사람이었죠. 에이,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데 이 정도 차 유지 못하겠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새 차를 뽑고 부천 중동 대로를 달리는데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제 차를 보고는 멀리서부터 달려와 거수 경례를 하더라고요. 늘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던 이웃들도 차를 보더니 어머, 김 공장장님 차 바꾸셨네요? 성공하셨어. 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가짜 권력에 취해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막상 차를 사고 나니 차에 맞는 옷을 사야 했고 차에 어울리는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한 끼에 12만 원 하던 식사가 어느새 56만 원짜리로 변해갔죠. 연금 30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줄 알았는데 고정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퇴직하면 좋은 차 한 대 뽑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제 불행이 설명되지 않거든요. 수입차라는 녀석은 단순히 차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의 습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퇴직금 몇 천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저를 지켜줄 방패라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기분 좋게 아내와 함께 속초로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부부의 부천 생활을 끝내는 종지부의 시작이 될 줄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뽑고 한 달쯤 지났을까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 하나에 제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알아서 내주던 보험료가 이제는 제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저에게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일을 안 하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제가 몰랐던 노후의 무서운 진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연금 300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부부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연금 많이 받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는 걸 저는 5억짜리 아파트를 날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벤츠 E클래스를 끌고 부천 시내를 누빌 때만 해도 제 인생의 그늘이란 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32년 동안 공장에서 매일같이 들이마시던 매연과 기계, 소음이 이 차 안의 가죽 냄새 하나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내 금이도 처음에는 돈이 아깝다며 타박을 하더니 막상 보조석에 앉아 조용하게 미끄러지는 차를 타보고는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그 말이 제게는 면죄부처럼 들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석 달째 되던 날, 우체함에 꽂혀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제 평온했던 오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월 45만 원?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10만 원대 중반만 냈던 것 같은데 갑자기 3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나온 겁니다. 당황한 마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원분의 목소리는 참 차분하더라고요. 선생님, 현재 보유하신 아파트 공시지가와 새로 구입하신 수입차의 차량 가액이 합산되어 점수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국민연금 195만 원의 아내 연금까지 합쳐 300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는데 앉은 자리에서 건강보험료로만 45만 원이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다 벤츠 보험료는 또 왜 그렇게 비싸던지요. 사고 한 번 없던 저였지만 수입차라는 이유만으로 연 보험료가 2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또 별도였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은 그대로인데 차를 사고 나서부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예전에 2배가 된 겁니다. 300만 원에서 건보료 45만 원 떼고 차 보험료와 세금을 매달 적립한다 치면 20만 원 떼고 기름값에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50만 원 남짓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허영심이 만든 지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차가 좋아지니 모임에 나가서도 예전처럼 나 돈 없다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송내역 갈비집에서 동창들 만날 때마다 제가 슬쩍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야, 내가 공장장까지 했는데 밥값 정도는 내야지. 한 번 모이면 20에서 30만 원은 우습게 나갔습니다. 벤츠 핸들 위에 손을 올리고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그 대가로 제 통장 잔고는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는 분 계세요? 분명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그 느낌 말입니다. 아내 금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좀 빠듯한 것 같은데 외식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넌지시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연금이 300인데 뭐가 부족해? 당신이 너무 짠물이라 그래. 사실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면서 아내에게 화를 내며 제 불안을 감췄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수입차라는 게 단순히 굴러가는 차가 아니라 제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부천 상동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가끔 골프 연습장이라도 한 번 가면 하루에 10만 원 쓰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대도시 부천에서 수입차를 굴리며 품위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품위 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뿌리고 있을 때 제 옆에서 평생 고생한 아내의 몸에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콩나물 국밥집 주방에서 20년을 넘게 일하며 망가진 아내의 무릎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도 저는 그저 반짝이는 벤츠 엠블럼만 닫고 있었습니다. 막상 일이 닥쳐보니까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2년이 지나가고 제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진짜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저희 가족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자식 놈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중동대로에서 벤츠를 몰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즈프리로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게 보증금이 다 날아갔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연금 300만 원의 안락함과 8,800만 원짜리 벤츠의 안락함이 한순간에 유리조각처럼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 아들의 위기는 시작일 뿐 제 아내까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노후에 연금 많이 나온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돈, 나가는 길은 수만 가지인데 들어오는 길은 단 하나뿐이더라고요. 제가 왜 5억짜리 집을 팔고
가평 오지 빈집으로 기어들어와야 했는지 그 비참한 실체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카페를 차렸던 큰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아버지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니셔야죠 라며 제 수입차 구매를 부추겼던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녀석의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가게 보증금을 빼서 밀린 월세를 냈는데도 답이 없어요. 당장 5천만 원만 없으면 저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송내역 인근 우리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주차장에 세워둔 제 번쩍이는 벤츠가 보였습니다. 그 차를 살 때 썼던 8,800만 원, 그리고 취등록세와 보험료로 날린 그 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뒀더라면 지금 당장 아들놈에게 걱정 말라고 큰 소리 한 번 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까 저는 제 노후가 철옹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300만 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남은 퇴직금은 이미 아들 카페 창업할 때 보태주고 나머지는 제 차 사는데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부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 도와주겠다고 은행을 들락날락하며 서류를 떼러 다니는데 옆에 있던 아내 금희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생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콩나물 국밥을 나르던 사람입니다. 무릎이 좀 쑤시네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 이제 일 안 하니까 좀 쉬면 나아. 나중에 병원 가보자. 그 나중에가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제 벤츠 광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제 아내 무릎이 썩어 들어가는 건 몰랐던 겁니다. 아내의 인공관절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병원비며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보험 들어둔 게 있어서 큰 불은 끄겠다 싶었지만 실비 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왔습니다. 아들놈 가게 대출 이자에 아내 병원비에 거기다 제 수입차 유지비까지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제 손을 거치지도 않고 카드사와 은행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사이버 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기뻐야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금 문자가 오기가 무섭게 3분 만에 출금 문자가 연달아 울려댔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들은 연금 300이면 황제 노후라고 부러워하는데 제 현실은 매일 밤 소주 한 병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처지였습니다. 내가 왜 그 차를 샀을까? 왜 아들놈 말에 휘둘렸을까? 자책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내 무릎 수술은 다행히 끝났지만 재활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에 가야 했고 그때마다 저는 제 벤츠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차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던지요. 뒷좌석에서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아내를 백미러로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그냥 버스 타고 다닐게. 이 차 기름값이라도 아껴야지.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제 눈치를 보며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정말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의 카페는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제가 아파트 담보로 빌려준 5천만 원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부천 송내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선 낡은 1톤 트럭 운전사가 웃으며 전화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저는 8,800만 원짜리 차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옥 속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고 연금이 나오잖아. 아들놈 다시 일어서겠지. 아내 무릎도 좋아지겠지.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느라 집 담보 잡히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퇴직금 믿고 수입차 덜컥 사신 분 계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날아온 법원의 등기 우편물 하나가 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부천. 아파트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제 몰래 제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저지른 일이 제 노후의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체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뜯어보니 제가 아파트 담보로 빌려준 5천만 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카페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아들놈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더 받았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통장에 찍힌 빚이 어느새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플라스틱 공장에서 손톱 밑에 기름때 박혀가며 지켜온 제 집이 제 아들이 쓴 종이 몇 장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산아, 너 연금 300만 원이나 나오잖아. 이자 좀 내면서 버티면 아들이 다시 일어설 거야. 그렇게 매일 밤 거울을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벤츠 자동차 할부금 잔금과 보험료, 세금을 합치니 이미 200만 원이 훌쩍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연금 300만 원 중에서 남는 건 단돈 1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 약값하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저희 부부가 먹을 쌀쌀 돈도 빠듯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벤츠부터 팔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중고차 시장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8,800만 원 주고 산 차가 1년 조금 넘었다고 값이 뚝 떨어져서 5천만 원도 못 준다는 겁니다. 수입차 감가상각이 무섭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차를 팔아봐야 아들 빚을 다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겉으로는 번듯한 차 타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점심 한 끼 10,000원 넘는 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송내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제 차를 쳐다봅니다. 저 아저씨는 노후 준비 잘했나 보다 하는 시선이 느껴져요. 하지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금이가 수술한 무릎을 이끌고 다시 식당 일을 알아보겠다고 나선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예전에 일하던 국밥집 사장님이 파출부라도 나오래. 하루에 몇 시간만 하고 올게. 그 말을 듣는데 8천만 원 넘는 벤츠 핸들을 잡고 있는 제 손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내는 절름발이로 식당 바닥을 닦으러 가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체면 차린다고 수입차를 포기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지켜보려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지셔서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연장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신용은 이미 아들놈 사업 실패와 과도한 대출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모멸감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공장에서 전무 소리 들으며 대접받던 제가 3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은행 직원 앞에서 손을 비비며 사정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연금은 압류가 안 될 뿐이지 담보로서의 가치는 이 상황에서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갑작스러운 큰돈이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와 유지비가 피를 말리는 거였죠.
연금 3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숫자에 취해 고정 지출을 늘려놓은 제 손을 자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법원의 경고장은 점점 더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을 돕는다는 건 제가 완전히 서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리면서 자식을 잡으려 하니 결국 둘 다 늪으로 빠져들고 만 겁니다. 부천에서 평생 일궈온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제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으로 찾아온 사채업자들의 험악한 목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팔아 사채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연금 300만 원 믿고 자식 사업 도와주거나 무리해서 좋은 차 사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제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32년 인생이 담긴 부천집을 포기해야만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평의 차디찬 빈집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고 아파트 거실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저는 정말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을 주려고 하늘이 장난을 친 건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멍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저 몰래 들어두었던 노후 보험 몇 개를 해지하고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처제에게 사정사정해서 급한 불을 끈 겁니다. 그렇게 집안을 휘젓던 험악한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지만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릴 일은 일단 멈춘 셈이었죠. 저는 그때 바보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금이야. 이제 다 해결됐다. 우리가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조금씩 아껴서 처제 돈 갚고 대출 이자 내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까지 생기더라고요. 아내 무릎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저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제 벤츠를 볼 때마다 너만은 끝까지 지켰다는 묘한 승리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그간의 일들이 다 꿈만 같았습니다. 다시 매달 25일이 되자 제 통장에는 국민연금 195만 원이 꼬박꼬박 찍혔고 아내의 연금 계좌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대출 이자로 절반 가까이 빠져나갔지만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고기도 사고 아내 좋아하는 과일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거봐,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산 보람이 있다니까. 이 연금이 우리 마지막 자존심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 전환도 할 겸 수술 후 처음으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부천 대장동 들판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창문을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차 안에서 듣는 라디오 노래 소리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아내도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며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꽃길만 걷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말입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번듯한 내 집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차까지 내 수중에 있으니 이제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 평화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제 노후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거든요. 아들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받은 대출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했고 아내의 재활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길게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다음 달 연금 나오면 메꾸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니어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가짜 안도감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 진짜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제 벤츠를 팔아 빚을 더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차라도 있어야 나중에 급할 때 돈이라도 만들지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은 제가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더라고요. 평온한 일상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면서 저는 다시 예전의 김 공장장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가끔은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좀 힘들긴 했지만 다 정리됐다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죠.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내와 드라이브를 즐기며 웃고 있을 때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저질러 놓은 또 다른 사고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폭탄은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아내의 생일날 선물처럼 배달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아 송내역 근처 조금 근사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낯선 차 두 대가 제 벤츠 앞뒤를 가로막고 서 있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내의 보험해지 환급금이나 처제의 도움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 된 줄 알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제 연금 300만 원은 이제 방패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제가 믿었던 이 평온함이 얼마나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까지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생일날 송내역 근처에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그 순간이 제 인생 마지막 황금기였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주차장에서 제 벤츠 앞뒤를 가로막고 서 있던 검은색 차 두 대. 그 차 문이 열리면서 내리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는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은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산 씨 되십니까? 아드님이 운영하시던 법인 대출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이제는 본인께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놈은 제가 담보로 빌려준 5천만 원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카페 법인을 운영하면서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두었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를 꽉 채워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업체 직원들이었고 그들이 제시한 채무 금액은 이자까지 합쳐 3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32년 동안 공장에서 기계 소음 견뎌가며 손가락 뒤틀려가며 모은 제 인생이 단 몇 장의 서류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아내 금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지르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꺾이는지도 모르고 바닥을 치며 울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집 현관문에 그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압류고지서였습니다. 제 자존심이었던 벤츠 E클래스 보닛 위에도 30년을 넘게 살아온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인 부천 아파트. 거실 TV 위에도 차디찬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저 집 공장장님네 망했나봐. 어머 세상에.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내가 보증 선 적 없다. 아들이 몰래 한 거다라고 경찰서며 법률구조공단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본인 명의의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서 법적으로는 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32년 동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며 살아온 저인데 졸지에 자식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니어 여러분,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자식에게도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 라는 그 믿음이 가장 확실한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나오면 뭐 합니까? 대부업체에서 제 연금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협박을 해오는데 매일 밤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온 압류를 해제하려면 당장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수중에는 퇴직금 사고 남은 몇백만 원이 전부였죠. 대출을 더 받아보려 해도 이미 제 신용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제발 연금 300만 원 나오는 거 보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훔쳐 달아난 셈이죠. 아내 금이는 식음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누굴 죽였어? 누굴 속였어? 아내의 그 힘없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를 부천에서 영영 쫓아낼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벤츠를 처분해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 했지만 압류가 걸린 차는 팔 수도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청구되고 있었고 제 통장의 잔고는 영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집행관들이 저희 집 가재도구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콩나물 국밥집에서 고생해 마련한 소파, 아내가 아끼던 자개장, 그리고 제 퇴직 기념패까지 하나둘씩 트럭에 실려나가는 걸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금 300만 원은 이제 저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고작 빚쟁이들에게 조금씩 뜯어먹힐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벤츠의 열쇠를 넘겨주고 30년 넘게 정들었던 부천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였죠. 지인들의 눈초리,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끊이지 않는 빚독촉을 피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짐 가방 2개 달랑 들고 송내역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날의 새벽 공기를요. 수입차 타며 공장장 소리 듣던 김지산이 왜 가평에 멧돼지 나오는 산골 오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한 야반도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압류 딱지가 붙고 집행관들이 다녀간 뒤의 집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32년 세월이 묻어있던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휑한 먼지만 남았고 그 먼지 위로 저와 아내의 한숨만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송내역 근처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동네 세탁소 사장님부터 경비 아저씨까지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벤츠를 끌며 김 공장장 성공했네. 소리를 듣던 제가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노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발도 없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이 슬쩍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죽어라 이랬나 싶어 밤잠을 설쳤죠. 아내 금이는 거실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아픈지 연신 주무르면서도 제 앞에서는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더군요. 그 모습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내 눈을 도저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평생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노후의 길바닥으로 내앉게 했으니 남편으로서 제 점수는 빵점도 아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지만 이미 소문이 난 데다 빚이 얽혀 있어 제 값을 받기가 불가능했습니다. 5억 2천만 원 하던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4억 초반대에 넘겨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 갚고 아들놈이 저 몰래 빌려 쓴 사채와 연대보증 빚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단돈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32년의 정년퇴직 대가와 5억짜리 집이 단 2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부천 어디에 발을 붙이겠습니까?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 내고 나면 매달 나가는 월세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돈에서 아들놈이 남긴 자잘한 할부금이며 제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보험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괴롭히던 수입차 유지비의 잔재들이 여전히 제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벤츠를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던 날, 저는 차 키를 건네주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차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허영심 때문에 잃어버린 아내의 웃음과 우리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이 생각나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8,800만 원 주고 산 차는 감가상각이다 뭐다 해서 4천만 원 남짓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돈조차 제 손에 들어오지 않고 곧장 채무 변제에 쓰였죠. 혹시 이런 기분 아시는 분 계세요? 분명 내 이름으로 된 차고 집이었는데 하나씩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무력감 말입니다. 32년 동안 공장에서 전무 소리 들으며 큰 소리 치던 김 지사는 어디 가고 이제는 내일 당장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걱정하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그 시골 생활을 제가 선택하게 될 줄은요. 지인들의 눈을 피해 아들놈의 소식을 묻는 사람들을 피해 저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여기서 이렇게 말라 죽느니 공기 좋은 데 가서 흙이나 파먹고 살자. 제 제안에 아내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니어 여러분, 자존심은 노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자존심을 버리고 차를 팔았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평군 북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산골 오지의 낡은 빈집을 찾아냈습니다. 2천만 원짜리 구멍난 지붕을 가진 집. 그 집이 저와 아내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부천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벤츠의 안락함은 이제 꿈결처럼 멀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멧돼지가 내려오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붙는 혹독한 현실이었죠. 그런데요,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평 오지로 들어오면 모든 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산골 생활 3개월 만에 제 연금 300만 원의 가치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가평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짧은 문자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저는 그 산골 오지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평 북면 이곡리 그 구석진 산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코끝을 찌르는 흙냄새와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부천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 부부에게 2천만 원짜리 빈집은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구멍난 지붕 사이로 내려앉은 먼지 더미를 보며 아내 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한 무릎을 부여잡고 마루 끝에 주저앉아 멍하니 산등성이만 바라보는데 그 뒷모습이 꼭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마른 낙엽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포터트럭 한 대에 실린 옷가지와 냄비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짐을 풀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부천에서는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면 마트 가서 소고기도 사고 가끔은 벤츠 끌고 나가 외식도 했지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슈퍼 한 번 나가려면 차로 20분을 달려야 했고 수술한 아내의 약을 타러 읍내 병원까지 가려면 40분은 좋게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내가 밤마다 끙끙 앓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시골 오지로 오면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불편함이라는 놈이 매시간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고생만 넘기면 연금 300만 원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아들놈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제 연금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어디선가 본 적도 없는 채권 추심업체에서 절반 이상의 금액을 바로 빼간 겁니다. 아들놈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쓰면서 대출 서류에 연금 수급권, 차압이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안 된다고들 하지만 대출 담보로 제공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빠져나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1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돈으로 아내 보험료 내고 당장 얼어 죽지 않으려고 기름 보일러 한 번 돌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부천에서 8천만 원 넘는 차를 굴리며 내가 공장장이야 소리치던 김 지사는 어디 가고 이제는 1,000원짜리 라면 한 봉지 살 때도 손을 벌벌 떠는 초라한 노인네만 남은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이런 오지로 끌고 온 저를 향해 아내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자존심 세우느라 그 비싼 차 사고 아들놈 말만 듣고 집 담보 잡힐 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멧돼지 소리 들으며 자야 해? 내 무릎은 어쩔 건데? 아내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치는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 끝날까 싶은 생각도 수백 번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2천만 원짜리 구옥은 사방이 구멍이라 보일러를 틀어도 훈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수술한 부위가 시리다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마당에 쌓인 나무를 패느라 손등이 다 터졌습니다. 그때 제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 공장에서 일한 손이 결국 70다 돼서 나무나 패는 손이 되었구나.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오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서워 숨어 들어왔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그렇게 지옥 같은 첫 달을 보내고 나니 제 몸무게는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묘하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이 낡은 빈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가져온 소식 하나가 저희 부부의 가평 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마당에 웬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데 저는 또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고 낯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천에서 제가 공장장으로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 하나가 제 연금 300만 원의 행방과 아들이 저지른 일의 진짜 배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평 오지로 숨어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 막내 대리로 들어왔던 박군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과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제 소식을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죠. 박 과장이 내미는 서류 뭉치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놈이 사채를 쓰며 제 연금 계좌를 넘긴 건 맞지만 그 이자 계산이며 압류 절차가 현행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추심이었다는 겁니다. 공장장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법망 피해서 어르신들 연금 갈취하는 전문꾼들이에요. 박 과장의 도움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가평에서 서울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아들놈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아내 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결국 6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제 연금 계좌에 걸려있던 불법적인 자동 인출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남긴 빚은 여전히 갚아야 할 숙제로 남았지만 법원 조정을 통해 제 형편에 맞게 나누어 갚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날 제 통장에 온전하게 찍힌 연금 300만 원을 확인하던 순간 아내와 저는 가평 빈집 마루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8,800만 원짜리 벤츠를 샀을 때보다 부천 5억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저희 부부의 가평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산 낡은 집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들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손수 지붕을 고치고 마당에 굴러다니던 돌들을 치워 작은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으로 200만 원짜리 중고 포터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벤츠보다 승차감은 형편없고 덜덜거리는 소음도 심하지만 읍내 장터에 아내를 태우고 갈 때는 이보다 든든한 차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시골 오지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아내의 무릎 재활 치료를 무료로 도와주기도 하고 난방비 지원금이나 고령자 주거 개선 사업 같은 제도를 활용하니 생활비가 몰라보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천에서는 300만 원이 들어와도 늘 부족하고 허덕였는데 이곳 가평 산골에서는 100만 원만 있어도 두 식구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안정이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형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완성이라는 걸 6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멧돼지가 텃밭을 해치고 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과입니다. 아내는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을 씻으며 여보,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끓였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나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에 나섰을 때 내일 당장 빚쟁이가 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평온한 마음 말입니다. 사회에서의 인연은 거의 다 끊겼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저 지산이 시골 가서 산다더라는 소문만 남았겠죠. 처음에는 그게 참 서글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그 허례허식 가득했던 인연들이 얼마나 제 어깨를 무겁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아들이 남긴 빚은 여전히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고 아내의 무릎은 날씨가 흐리면 어김없이 쑤셔옵니다.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주는 무게를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돈은 사치를 위한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의 정착지는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2천만 원짜리 낡은 시골집이지만 아내와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곳이 저에게는 부천 5억 아파트보다 훨씬 더 따뜻한 집입니다. 벤츠를 몰며 느꼈던 그 가짜 행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안정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제 실수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 과거의 모습처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평 산골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노후 자금의 잔인한 진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평 산골에서 멧돼지 울음소리를 들으며 보낸 지난 시간은 저에게 단순히 가난을 가르친 게 아니라 노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번 돈을 2년 만에 다 날려보고 나니 이제야 제 눈을 가렸던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하나씩 벗겨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퇴직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줄까 아니면 사업한다는 자식놈 손에 쥐어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제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의 체면은 독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송내역 갈비집에서 그 친구의 무시 한마디에 8,800만 원짜리 벤츠를 계약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수입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여러분의 연금을 갉아먹는 괴물이고 여러분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는 무시무시한 늪으로 끌어당기는 미끼입니다.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건보료가 수십만 원씩 뛰고 수리비와 보험료로 연금의 절반이 사라지는 그 비참함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보험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큰아들놈 카페 차려줄 때 저는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리가 아니라 만용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인감도장을 맡기는 건 여러분의 생명줄을 자식의 운에 맡기는 도박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완전히 서 있어야 자식도 나중에 기댈 언덕이라도 생기는 법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같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냉정해지시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저는 5억짜리 아파트를 날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천 같은 대도시에서 30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수입차 굴리고 경조사비 챙기다 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가평산골로 내려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의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고정적으로 나가느냐를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연금이 500만 원이 나와도 여러분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보장받기 위해 보험을 들지만 시니어 시기에는 그 보험료가 오히려 생활을 위협하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아플 때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것만 남기고 과도한 적립식 보험이나 체면 치레용 보험은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 정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라에서 주는 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평 와서 이장님께 배우고 나서야 무릎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세요. 덩치 큰 집, 비싼 차, 복잡한 인맥, 이거 다 노후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저를 보세요. 32년 공장장 명함도 5억짜리 아파트도 벤츠차 키도 다 사라졌지만 저는 이곳 가평에서 200만 원짜리 중고 포터트럭 몰며 아내와 텃밭 일구는 지금이 훨씬 더 숨쉬기 편합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 거기서 오는 평화가 진짜 노후의 복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60대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퇴직금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터입니다. 제발 저처럼 뼈아픈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이 조언들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노후 자금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땀이고 여러분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자, 오늘 제 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운 나쁜 노인의 투정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위험한 벤츠 매장에서 발길을 돌리신다면 혹은 자식의 사업 제안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퇴직 후 3년은 큰 돈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차도 집도 그대로 두세요. 둘째, 자식의 사업 자금은 내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유 자금 안에서만 도와주세요. 집 담보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대도시의 화려한 살보다 내 연금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정착지를 고민해 보세요. 비록 저는 부천의 5억 아파트를 잃었지만 이곳 가평에서 아내와 함께 끓여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의 가치를 새로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그 가치를 먼저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노후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 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